한참 어려운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증언하러 오신 당사자분들 말씀 들으면서 막 눈물도 흘리다가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시리즈의 기획을 듣고 아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관련 활동들이 쭉 있어 왔는데요. 이제 그걸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있어 왔던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나 유엔 특별 절차 진정 혹은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국가배상 소송 뭐 이런 좀 어렵게 느껴지는 비법학 전공자로서 어렵게 느껴진 사법 절차나 법적인 언어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런 소장이나 진정서들을 좀 읽고 이해하고 이런 법적인 언어나 실천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좀 나누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와 나눔을 통해서 이 운동에 조금 더 다양한 시민사회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그 방금 한평화재단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상 오늘 강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목적은 일단 첫 번째로 기록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변에서 추후에 이걸 유튜브로 이제 전송해서 좀 더 널리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본인 얼굴이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카메라를 꺼주시거나 혹은 따로 한백평화재단에 알려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아무래도 뭐 카메라는 꺼두셔도 괜찮고요. 근데 또 발표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같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되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본인이 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평화가 고픈 우리를 위해서 법을 요리해 주시는 시간, 우리는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꿀타임이죠.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은 이제 국가배상 소송의 개요에 대해서 이성경 변호사님이 그리고 그 쟁점에 대해서 박진석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그 설명해 주신 임재성 변호사님께 약간 부담이 되는 말일 수 있을까요? 모르겠지만 네, 첫날 그 피드백 중에 하나가 아, 이건 일타 강사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말 핵심만 쏙쏙 뽑아서 너무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러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이제 국정원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4년 동안 진행하고 계시는 임재성 변호사님을 모실 건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임재성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변호사이시고요.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 간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원고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사랑받는 KBS의 아들, KBS1 시사직격이라는 프로그램의 MC로 대활약을 펼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임재성 변호사님 화면에 살짝 보이시지만 엄청난 제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내놓으세요 학살자료라는 제목으로 네, 국정원 상대 4년간 이어지는 공개 청구 소송 관련한 과정을 한 큐에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임재성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아, 변호사님 그 발표 시간은 25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개받은 임재성이고요. 잘 들리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앞에 설명들을 좀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놓으세요 학살 자료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실제로는 내 나라 내 파일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국정원 상대로 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것들을 파일을 내놔라라는 소송이 있었고 이 소송을 진행하셨던 분이 김남주 변호사님이라고 아마 다음 주 사회를 보실 변호사님이신데 이제 그 운동에 대한 하나의 오마주 같이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 학살 파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내놓으세요 학살 자료 정도로 좀 해봤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임재성은 해마루에서 소속돼 있고 또 민변에서 베트남전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지금 이 행사를 함께하고 있는 한백평화재단에서 이사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는 판결에 대한 간략한 개략입니다. 근데 4년 정도의 판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 흐름 자체를 쭉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판결에 대한 내용들을 4번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하나하나 읽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저는 이 소송에서 정말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국정원이 이 소송에서
피고로서 답변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지만 정부가 지금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명시적인 서면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운동은 뭐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 있죠. 진상조사의 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목표일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사과하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목표일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권한이 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운동의 하나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국정원들이 다양한 문서들을 법원에 제출을 했고 그 문서에는 얼핏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조금 더 이 소송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방식의 맥락 속에서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이라고 명칭돼서 이야기되는데 실제로 소송의 내용은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이에요. 그래서 화면 공유 저만 안 되나요? 이거 변호사님, 제가 비공개로 보내드린 건데 혹시 화면 공유가 지금 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제 비디오에 제가 분할돼서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발표자 화면을 전체로 띄우면 되는 거죠. 네네, 그럼 그렇게 할까요? 혹시 지금 그럼 혹시 지금 그 그리드로 사람들 얼굴 나오게 하고 계신 분들은 발표자 화면으로 전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어가 주세요. 예. 그러면 저를 클릭하시면 제가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절차 개요인데요. 일단은 좀 일반론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모든 국민인데 이제 국민의 제가 이 외따옴표를 친 이유는 국정원 이거 가지고도 문제를 삼아요. 이 소송의 진짜 본질은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송을 하는 거고 임대성은 껍데기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소송의 의미에 맞지 않다. 이런 식의 주장까지 해서 제가 좀 외따옴표를 쳤습니다.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법률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국민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음직한 정보.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기관에 가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기사를 보거나 여러 언행들을 본 다음에 저 기관이 저런 걸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정보를 특정하여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소송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공공기관에 청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정부가 아예 정보 공개 포털이라고 하는 open.go.kr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양한 공공기관들 중에 하나를 클릭한 다음에 뭐를 정보 공개한다, 청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10일 그리고 11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일 안에 공개, 비공개, 부존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요. 공개면 너무 좋죠. 정보를 준다는 거니까. 부존재는 공공기관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더 나아갈 여지가 없습니다. 갖고 있어야 줄 수 있는데 뭐 없다는 거니까. 근데 쟁점은 비공개에서 생깁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걸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부존재가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2000년에 고경태 기자님이 이거를 당시엔 이제 당시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2000년에 아무튼 뭐 국정원의 전신 정도 되겠죠. 이름이 국정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공식적으로 회신이 왔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사실 이 정보가 국정원에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말하면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저희도 다시 좀 이게 한겨레 21 기사들 읽어보면서 이게 국정원이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고경태 기자님이 다른 비공식 통로로 확인해 보니까 없다고 하니까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자라고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부존재라고 답변이 올 줄 알았는데 비공개 답변이 온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이 비공개로 답변할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명시해야 돼요. 부존재면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죠.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공개면 뭐 공개하는 거니까. 근데 비공개만 유일하게 왜 우리가 이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 수 없는지를 명시해야 되고 이 명시의 사유는 아무거나 이야기할 수 없고 법이 정해놓은 사유 중에 하나에 정해서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청소해 주시는 분이 오셔서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을 잠그고 왔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다니까 더 당황스럽네요. 이 비공개 결정이 이루어지면, 비공개 처분이 이루어지면 이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소송을 하냐면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사람이 원고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청구했으니까 제가 이제 임재성이 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원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하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공공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 과정에서는 이때 이제 비공개 사유를 명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공개 사유가 과연 정당한지, 아니면 그냥 괜히 뭐 사유도 없는데 이 사유 있다라고 얘기한 건지가 주된 쟁점이 되죠. 자, 그래서 저희가 9개 파일을 공유해 드렸어요. 요거는 이제 요 지금 웨비나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공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9개 파일이 처음에 제가 국정원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요거 1번이 겁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것에 대해서 국정원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한 것, 그리고 그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 제가 취소해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이 답변하고 국정원의 비공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행정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던 것, 이런 순서대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고요. 앞에 1번부터 8번까지가 항소심 판결까지 이루어진 순서입니다. 그리고 요 처음에 0번 같은 경우는 요 내용들을 쭉 한글 파일로 정리했던 거라서 아마 0번 내용만 보셔도 이 전체 4년의 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첫 번째 판결이 나왔고 정보공개 판결문, 두 번째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 판결이 나왔으면 국정원이 정보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두 번 다 졌으니까.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국정원이 비공개 사유를 바꿔서 다시 비공개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사유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비공개 처분을 하고, 그때 이제 저와 민변이 정말 열받아서 막 엄청 뭐 이제 막 성명을 내고, 뭐 사실 뭐 국정원 작복하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거의 뭐 이제 그런 것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 성명서를까지 하고 나서 다시 또 그 비공개 사유를 바꾼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그것이 1심, 2심에서 또 저희가 모두 거의 사실상 승소를 했고, 국정원이 최근에 대법원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5번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지 않죠, 제 얘기가. 심화정 선생님 어떠십니까? 심화정 선생님만 안 빠르시다면 예, 알겠습니다. 심화정 선생님은 사실 저의 지도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시어머니. 그 공유한 9개 파일 중에서요, 두 번째 파일을 제가 슬쩍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1번이죠. 어떻게 보면 그 국가정보원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 통지서인데 이렇게 와요. 전자로 오는데 제가 이제 임재성이고 이렇게 사무실 번호, 사무실 주소를 했고, 제가 이제 2017년 8월 2일 날,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법정 휴정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때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뭐 돈 드는 거 아닌데 한번 해볼까? 진짜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번 슬쩍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쭉 보면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1969년 11월경 당시 폭립폭넛 학살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보이는 당시 1대대, 1중대의 중위, 그리고 각 소대장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조사의 근거는 고경태 기자님을 중심으로 했던 당시 한겨레 21 기자들이 했던 이제 기사를 참조로 넣었죠. 그런 다음에 이에 관하여,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중앙정보부가 1969년 11월경 위 최영원, 이상우, 김기동을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들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특정된 것에 대한 목록뿐만 아니라 보고서 등 여러 가지 문서들이 존재할 것 같은데, 이 보고서에 대한 목록도 함께 공개 청구한다. 왜 이렇게 청구했을까요? 왜 목록만 청구했을까요? 이게 요즘에 약간 트렌드기도 한데요. 국정원이 무슨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한겨레 21 2000년의 기사를 보고 요 몇몇 사람들이 1969년에 중앙정보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정보만 알고 있으면 일단 목록을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특정되지 않고 막 이것저것 청구하면 부존재가 나와버려요. 그런 자료 없는데? 없는데? 그럼 더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국정원이 어떠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를 작은 단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보통은 목록을 청구합니다. 어쨌든 최영원, 이상호, 김기동이 69년 11월에 조사받은 거는 그 기사를 통해서 확인됐던 거니까 그 사람이 조사받았을 때 작성된 목록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목록을 일단 청구를 하고 그 목록을 받으면 그 목록에 그것 외에 다른 자료들이 또 아마 딸려서 나올 겁니다. 너무 저의 전략, 요즘의 전략을 뭐 공개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목록에 기재된 정보들이 나오면 그 목록에 기재된 개별 정보들을 또 일일이 건건이 이제 공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또 비공개 나오고, 그 비공개에 대해서 다시 또 취소 수송을 하고. 힘들죠. 힘듭니다. 힘들지만 뭐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라도 정보를 조금씩 얻어내는 걸로 이제 하나의 싸움의 방식, 싸움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비공개 써요. 국정원이 비공개 사유를 내죠. 사유를 꼭 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이 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 맞냐로 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 등이잖아요. 이제 소송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거 정확하게 특정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외교 관계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정보가 외교 관계에 관한 것이냐. 저희는 어떻게 주장했냐면, 아니 이게 무슨 외교 관계에 관한 것이냐.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 사료인데, 심지어 50년 전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한 자료인데 이게 어떻게 외교 관계에 관한 것이냐 라는 게 저희 주장이었고, 또 저쪽에서는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외교 관계에 관한 정보인지, 두 번째 공개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그러니까 꽤 엄격하게 좀 보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 정도가 아니라 중대한 이익인지, 또 그냥 뭐 해칠 우려가 아니라 아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지, 이걸 가지고서 법원에서 뭐 기다 아니다 가지고 수년 동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8월 16일 날 제가 이제 8월 2일 날 접수를 했고, 8월 16일 한 번 연장을 했죠. 10일 안에 답변을 주지 않았고 한 번 연장을 해서 이때 8월 16일 날 이걸 받고,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보자라고 했죠. 3번 파일인데요. 3번 파일은 뭐냐면 요거 제가 이제 소장을 제출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원고는 임재성이고 이제 담당 변호사는 김남주 변호사님으로 해서 이제 국가정보원장으로 해서 정보를 비공개한 너희의 처분, 2017년 8월 16일자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빡빡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 거라 믿고, 그래서 이제 2017년 11월 3일, 요 이제 소장이 11월 3일이죠. 제가 그리고 저와 함께하고 있는 빈변의 변호사님들이 서울행정법원의 국정원을 상대로 해서 1차 비공개 처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 사유를 바꿔서 두 번째 비공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1차 비공개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6개월 정도 이제 열심히 싸운 후에 서울행정법원이 1차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1심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이겼습니다. 요 판결의 내용을 같이 읽어볼게요. 총 4번의 판결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판결이 제일 잘 썼습니다. 이 사건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정보는 이거죠. 요 이제 각각의 조사를 한 이후에 작성한 문서의 목록들을 알 수 있는 것은 1969년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폭리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조사하였는지 여부와 그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 등으로 이 사건 정보는 약 50년이 경과한 사실에 대한 사료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나름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원고는 민변 TF 소속 변호사로 이 사건 정보를 통하여 역사적 사실의 전부에 대한 규명 등 소속 단체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등 10번 남았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서 굉장히 이 소송의 의미, 그리고
정보를 공개 청구하는 사람의 맥락 같은 것들을 좀 높게 충분히 의미를 평가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이 비공개하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걸 넘어서서 이 사건의 맥락, 의미 같은 것들을 평가했다는 것에 있어서 판결문이 좀 잘 쓰였다라는 느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인데 시민단체가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 말라라는 것이 이게 외교 문제로 직접 비유한다고 볼 수 없다. 현저한 국가의 뭐 불이익 같은 것들을 상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 구체적 이익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확보하는 국가 이익이 중대하지 않다로 보았습니다. 국정원이 항소했죠. 뭐 첫 번째 판결에 대한 국정원 항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원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저 이겼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를 받게 되는구나. 이 정도 생각이면 첫 번째 소송을 통해서 비록 항소까지 했지만 그래도 목록에 대한 정보를 보고 이 목록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특정해서 다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두 번째 라운드죠.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예상했던, 민변이 예상했던 타임 테이블에 있어서 아주 문제는 아니었는데 국정원이 대법원에 가지 않고 이 항소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여기서 제가 너무 국정원을 만만히 본 거죠. 이 확정된 바로 같은 날에 국정원이 이 사건 정보 앞에서 봤던 것들에 대해서 비공개 재처분을 합니다. 앞에서 비공개 사유는 외교 관계에 대한 국익의 중대한 침해 같은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비공개 사유였다면 두 번째의 비공개 사유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러니까 즉 뭐냐면 목록에 이분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최영원, 이상우, 김기동.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다 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미 2000년에 한겨레 20일과 인터뷰를 했고 즉 자신이 국정원에 가서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까지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이미 뭐 주지의 사실, 공론의 사실, 뭐 주지의 사실까지는 안 될 수 있죠. 이미 언론사에 보도가 된, 그러니까 기밀로서 그렇게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서 다시 비공개 재처분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2019년 3월 18일에 행정법원에 2차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합니다. 저희가 좀 어떻게까지 주장을 하냐면 이거는 단순히 취소할 만한 비공개가 아니라 무효다, 무효. 사법부의 정보공개 취지 판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즉 있지도 않은 비공개 사유를 억지로 만들어낸 판결이다라고 해서 이건 무효다, 무효. 그 자체로서 그리고 이 사건 정보 공개로 확인되는 것은 1969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았던 진술자들의 성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본인들이 자신의 성명을 걸고 언론 보도를 했던 상황에서 수차례 제3자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없다라는 것을 중요한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2차 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요. 거의 1년 걸렸죠. 2020년 1월 13일. 여기 왜 1년이 걸렸냐면 이때부터 국정원이 변론에서 좀 지연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시간 제한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법원이 정보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정보를 안 가지고 와요. 그래서 왜 정보를 안 갖고 있냐고 물어보면 뭐 아직 얘기가 잘 안 됐으니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그 뒤에 가져오겠다. 이제 그때부터는 지연 전략을 써서 거의 10개월 가까이 이제 두 번째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무효 주장은 기각을 했습니다. 무효까지 보긴 어렵다. 어쨌든 사유를 바꾼 것이 나름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정도.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다만 저희는 몰랐던 거죠. 이 목록에 이 사람들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나 봐요. 저희는 뭐 목록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생년월일은 삭제한 방식으로 공개해라. 라는 이제 비공개 판결, 그러니까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세 번째 판결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항소를 하고 또 이제 피고 국정원이 다시 또 이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쭉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인터뷰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데 동의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건 관련자들이 정보 공개에 관하여 동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합니다.
그리고 결국 심지어는 이제 이상우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2소대장에게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재판부가 그럼 주소 확인해봐 라고 해서 이 이상우 과거의 제2소대장에게 소송 고지 신청서를 이제 피고 국정원이 제출을 하고 법원에서 이제 송달까지 시킵니다.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2020년 10월 14일에 그 서울 고등법원은 이렇게 사생활 관련된 정보 때문에 비공개된다라는 국정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네 번째 판결이 나온 거죠. 저희는 여기서는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다. 또 헛된 희망이었었는데 또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조금 정치적 감각이 있는 방식으로 국정원이 자신의 역할을 좀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달라진 모습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4일에 피고 국정원이 상고를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5번째 판결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의 답변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국정원의 답변들을 보면서 좀 기가 막혔던 부분도 있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소송을 통해서 물론 목록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첫 번째, 국정원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먼저 답변을 시작합니다. 이 문제 외교 관련 사안이다. 그리고 공개할 시에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서 베트남 정부의 입장을 먼저 확인을 하죠. 베트남 정부는 민간 희생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베트남 국민 사이에서 동족 상잔 등 내부 문제가 초래 내지 부각될 것을 국가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다 라고 해서 뭔가 증거를 내지는 않아요. 이제 신문 기사 정도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베트남 국빈 방문할 시에도 여러 차례 방식의 의사표명의 논의가 있었지만 베트남 정부가 사과는 필요 없다라는 거부 표시를 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유감 정도의 수준으로 조절한 바 있는데 왜 이렇게 긁어부스를 만드냐 식의 이제 답변을 하였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베트남 전쟁을 흔히 경제 발전을 위해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파병을 하여서 이런 이득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논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참 심란했습니다. 베트남과의 외교 마찰이 우려인데 현재 베트남과 대한민국은 2020년까지 교육 규모 1,000억 달러를 확대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한배 미래 지향 공동선언 등 미래 발전의 동반자 관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여러 가지의 경제적 교육들, 외교적인 관계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외교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대외 무역을 육성하는 등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식의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답변 1심 첫 번째 판결을 나오는 과정까지 국정원 답변에서 저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요 각주 1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본심인 거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보이는 태도도 역시 저는 이 각주 1번이 담겨있던 태도라고 봅니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베트남전 민간인 희생사건, 학살사건에 대한 어떠한 합의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선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이 사건 정보의 존부, 내용 등의 경우를 대외적으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국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즉 확인도, 부인도, 진상조사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 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확인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거 이제 2차 소송입니다. 두 번째 소송.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번 판결이 졌기 때문에 좀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는 이제 주장까지 이제 제기를 합니다. 원고의 진짜 의도는, 그러니까 임재성의 의도는 목록이 아니다. 아니 제가 목록을 청구했잖아요. 목록을 청구하고 그거 이제 비공개했는데 이 사람의 본질은 목록이 아니다. 결국 원고는 폭립폭로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도 목록으로 한정한 것은 전략적 고려 및 판단의 결과로 사료된다. 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목록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목록을 받은 다음에
이후에 그 목록에 관련된 내용을 청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아예 초장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제20 판결 선고 직후에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서 목록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후에 보관된 문건에 대해서 추가로 정보 공개를 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친구다. 이 판결은 목록에 관한 걸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까지 뭐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죠. 베트남과의 발전적 관계도 구축해야 된다. 최근 베트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이 한국의 3대 교육국이 될 수 있을 언급한 부분도 한국과 베트남 간의 발전된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69년에 만들어진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게 정당하지 않은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한국과 베트남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비법률적인 주장인데 사실 비법률적인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방식. 이게 지금 이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선 이 사건의 진짜 원고는 베트남인들이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차 소송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모두 진 다음에 처분 사유를 바꾼 다음인데, 물론 형식적으로는 원고인 임재성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적은 임재성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명 베트남전 폭리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는 베트남인들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인 바. 이게 뭐 이게 되게 그죠? 독심술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 공개로 인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외국인인 베트남들이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공개 청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청구권자이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학술적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둘 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임재성은 껍데기고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임재성이랑 껍데기를 쓰고 이 소송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원고는 자신의 알 권리 실현을 내세우면서 또 실제로는 외국인의 인권과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이 사건 정보를 공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외국인의 권리 구제만큼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이건 이제 사생활 비밀인 거죠. 권리 역시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 사건 관련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 등은 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지 의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까지 논의들이 막 이루어졌는데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영원, 이상우, 김기동 중에서 실제로 최영원과 김기동 씨는 사망하셨습니다. 즉 개인정보, 뭐 사생활의 비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법률은 생존자에 한해서 그런 비밀이 유지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쪽에 한정해서 본다면 최영원과 김기동 같은 경우는 국정원의 주장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사생활의 비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장될 만한 여지가 없는 법률적으로 있고 이제 이상호에 대한 쟁점만 있는 것인데 그건 역시도 생년월일을 가린다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서 이루어졌고 이렇게 진짜 원고는 베트남인들이고 베트남인들의 권리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를 교량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건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이미 그들의 성명 정도를 공개하는 것이 그 국민들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인지는 굉장히 의문이라는 방식으로서 네 번째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판결 이후에 국정원이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 희망하고 있는 것이고 판결이 또 오래 끌리면 6개월, 1년까지 끌릴 여지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4년에 가까운 과정을 통해서 목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목록에 기재된 실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식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건 사법의 영역이 아닌 이렇게 수많은 소송을 통해서가 아닌 정치의 영역에서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이 국정원과 같이 일정한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과연 존재하고 있고 이것들 중에서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길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는데 예, 냉정하게 보면 지금의 정부나 지금의 분위기, 지금의 국정원에서 이런 것들을 기대할 만한 여지가 없어 보여서 좀 안타까운 것도 현실입니다. 예, 일단은 이 정도로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 오랫동안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과정들을 정말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이거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 것 같고, 혹은 뭔가 뭐 따로 드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 관련 지금 임재선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관한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서 다뤄지지 못했으나 뭔가 지나갔던 내용도 좋고요. 아니면 알고 계셨는데 오늘 다루어지지 않았던 평소에 궁금했던 이 사건에 관해서 궁금했던 점도 좋고요.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발제해주신 마지막 부분에 이 문제가 사법의 영역이 아닌 정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임재선 변호사님 혹시 답변 예, 지금 바로 가능하실까요? 드릴까요? 아니면 네, 지금 바로, 질문을 몇 개 모아서 한꺼번에 할까요? 어떤 게 편하세요? 질문을 모아서 답변하시기에.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모아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조서연님 질문 기록했고요. 그러면 혹시 또 질문 더 하실 거 있으신 분도 계실까요? 예, 저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 정보 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법률적인 거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정보 공개 이외에 만약에 이게 최종적인 그 우엔 티탄 두 분의 그 권리 구제에 관한 이게 법적인 분쟁까지 갔을 때 만약에 이 베트남 외교 기관 또는 중앙 정부에서 또 이렇게 그 응우엔 티탄 피해자분의 이렇게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게 법적인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게 궁금합니다. 혹시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임 변호사님께서 이해하셨다고 하니, 네. 그렇게 두 번째 질문 넘어가고요. 혹시 한두 개 정도 질문 있으시면 더 받아볼까요? 예, 해도 돼요? 네, 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이런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할 때에 그 당시의 정황이라고 할까요? 어떤 맥락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시민법정 할 때 조사팀 회의했던 것까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라는 메모에 이제 정리를 해둔 것인데요. 그 폭리 사건이 68년 2월 12일에 있었고, 그리고 미군이 조사한 다음에 68년 4월 29일에 주월 미군 사령관이 최명신 주월 한국군 사령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조사 관련 미군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하면서 서류를 전달하고 한국 쪽에서 철저한 그 조사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6월 4일에 최명신이 웨스트모어랜드한테 답장을 이렇게 보내는 거. 그 다음에 그 미 국무부가 69년도 그 12월 12일인가요? 이때도 뭔가 그 한국 그 주월 미군 대사관에 한국군 특히 해병대에 의해서 베트남 민간인들이 이렇게 학살 이렇게 비인도적인 그런 처우를 당했다라고 하는 모든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송했고, 그리고 그런 전문을 보낸 사람이 바로 뭔가 주한 미국 대사였던, 그리고 한국군 파병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브라운이잖아요. 브라운 각서에. 이런 것들을 쭉, 그리고 70년 2월 24일부터 사이밍턴 청문회가 미국 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거기서 뭔가 한국군의
밀라이 학살도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69년 12월에 시간상의 어떤 정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황을 좀 설명을 하면서 뭔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황 안에 지금 말씀하신 69년도 11월에 중앙정보부에서 이 3명이 조사를 받았다라는 그런 정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큰 흐름 속에. 그리고 지금 생존해 계시는 이상호 소대장님인가요? 예, 그 분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우리 그 법정에서 실제로 증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예, 이 정도면 제가 답변을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시간상. 예. 첫 번째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 뭐냐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다 아는 2018년 대법원에서 선고됐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2005년도에 한국법원, 2000년 미쯔비시, 2005년 일본제철 요 강제동원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일단 1심에서는 져요. 그랬을 때 피해자들이 1965년 한일 청구협정의 전체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심 법원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인용해서 이제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었는데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선 이거를 소송으로 내비둘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민관 전문가들이 모인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 안에서 일단 65년 청구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자료들을 다 일단 민간 차원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공개를 하고 어디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냥 자료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거죠. 국무총리실 산하에 그러한 기구를 만들고 여러 전문가들이 한 1년, 2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나름의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러한 전례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문제도 어쨌든 국정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자료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한국 시민사회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도 그 자료를 공개하라라고 이야기한 상황이면 이걸 끝까지 이렇게 수년간 다투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어쨌든 뭐 연패를 하면서까지 두고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심지어 소송까지 뭐 부당하다고 얘기하면 또 법무법인 발언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뭐 부당하게 괜히 막 자료 안 갖고 왔다고 하면서 길 한두 번 속행할 게 아니라 이건 책임 있게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이제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고요. 정보 공개 이후의 권리 구제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부분은 결국 정보가 공개되는 건 결국에 문서가 하나 띡 오는 거죠. 문서 몇 장이 오든 뭐 그렇게 문서가 온 이후에 응우엔 티탄 근데 꼭 이건 응우엔 티탄에 한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폭리 사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폭리 사건의 학살 피해자들은 꽤 많은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명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거를 근거로 해서 권리구제는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권리구제일 수 있고 또 사실 인정과 사과를 받는 것도 권리구제일 수 있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폭리폭력 사건의 한 명 피해자인 응우엔 티탄만 이 소송에 들어와 있고 결국 이 소송이 저희가 희망하는 대로 승소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권리구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된 이후엔 또 다른 방식의 운동, 이 정보가 운동의 하나의 좋은 도구와 근거가 되는 것이지 이걸로써 뭔가 크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화정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1969년 11월과 앞에 뒤의 맥락들은 너무 중요한 맥락이고요. 만약에 이 정보가 부존재라고 회신이 왔으면 우리가 이거 부존재하지 않는다. 이 앞뒤의 맥락 속에서 이 정보가 분명히 국정원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라는 싸움을 했겠지만 정보가 있다라고 국정원이 답변을 한 상황에선 이 정보의 특정에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라서 사실 이 소송 안에서는 이 맥락이 부존재였다면은 좀 더 맥락을 더 강조하면서 니네 정보 갖고 있을 텐데 라고 했겠지만 그게 좀 뭐 부각되진 않았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심화정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마지막에 지금 생존해 계시는 한 분, 무슨 분이었죠? 하여튼 그분, 이상호님. 예. 증인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 살짝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이게 실제로 컨택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게 또 생존해 계신 개인
이제 뭐 좀 미묘한 의사가 있는 부분이라 그 정도까지 이런 거기서 확인하면 어떨까요? 예, 컨택을 했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심하정 박사님께서 하나 더 올려주셨는데요. 1970년 1월에 주한 미대사 포터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 정일광 국무총리, 김정년 대통령 비서실장, 최규하 외무장관들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이거 너무 좋은 얘기고요. 심하정 박사님이 이제 원고로서 심하정 박사님이 청구인 의혹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이게 이렇게 할 때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잘 특정해야 돼요. 그래서 1970년 1월 경 그리고 요게 지금 어디에 보관되고 있을까? 이것도 좀 핵심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공공기관 어디쯤에 뭐 외교부에 있을지 어디에 국정원에 있을지 아니면 뭐 만약에 이게 청와대가 있으면 대통령 기록이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요거는 그 돈이 안 드는 게임이라 소송은 돈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라는 건 돈이 안 드는 게임이라 심하정 박사님 같으신 분들이 그냥 자기 전에 이렇게 하나씩 청구하시고 주무시고 또 한 열흘쯤 지나서 또 이게 부존재면 뭐 일단은 하나씩 지워 나가는 거죠. 외교부엔 부존재, 뭐 어디는 부존재. 근데 어디쯤에서 비공개 나오면 이제 게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뭐지 반쯤 우스갯소리 반쯤 진담이고 이 게임의 비용은 우리가 만약에 패소했을 때 소송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심하정 박사님이 소송을 하셔서 혹시 지시면 또 우리가 300만 원 정도 10만 원씩 모아서 같이 하는 거 정도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근데 저희도 사실 그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이겨서 국정원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았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들도 굉장히 명료했고 답변도 압축적으로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 신지영 그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신정 선생님 질문이 어디 위에 있을지. 있습니다. 질문을 올렸는데 네네네. 그냥 말씀드리기 그래가지고 그냥 올렸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간이어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올려놨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재판들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운동이지만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다른 소송들하고는 좀 다른 게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소송이고 정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건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을 남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사례들로 남는다면 다른 운동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고 또 저희가 모르게 이걸 하면서 느끼신 이게 이제 운동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고 되게 지난한 과정이고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알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이런 식의 운동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랄까? 혹은 근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의미나 확산 효과나 이런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일단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 상대로 손배소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민법정하고는 다르게 진짜 법정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번에 청구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재판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게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뭐 많이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아서 두 번째 질문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정보 공개가 된다면 목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소송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조금 질문 받으면 생각해본 건 뭐냐면 특히 심하정 박사님이 앞뒤의 맥락까지 같이 놓고 이제 그때는 이 목록을 놓고 앞뒤의 맥락까지 같이 제시를 해야 되겠죠. 이 국가배상 소송의 재판부한테 뭐냐면 그러니까 1968년 2월에 폭립폭롯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1년 거의 1년 6개월이 넘는 시점에서 갑자기 중앙정보부라는 당시의 최고 정보기관이 중대장, 소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말단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만큼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한 아주 유력한 증거는 될 수 있겠죠.
물론 거기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목록만 가지고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때는 그 정보와 같이 앞뒤의 맥락들을 같이 보이면서 당시에 중앙정부가 왜 이렇게 중대장, 소대장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을까? 그거는 하나의 유력한 증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법률가들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 소송은 정보를 얻기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지 못하면 실패고 정보를 얻으면 성공이고 결국 그래서 저희는 4년 동안 아주 냉정하게 보면 정보를 얻지 못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진짜 상상하기도 싫지만 국정원이 다시 또 처분 사유를 바꿔서 세 번째 비공개를 하면 정말 그때는 예, 아무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법률가들은 정보를 얻는 거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 바라는 건 이 운동이 보다 풍부해지기 위해선 이 소송 과정에서 나왔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판결문이라고 하는 사법부의 이야기, 또 국정원이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보통 국정원을 잘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이 소송이 어쨌든 휘말려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시키고 좀 더 평가하고 구성하는 작업들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지영 선생님이 혹시 그러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전체 자료를 모두 다 전달해 드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저희들은 그냥 소송에서 판결만 얻고 정보를 얻는 정도로 이걸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여러 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감정과 마음을 비우고 예, 그냥 무념무상처럼 이 소송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 4년의 시간 동안 너무 슬펐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1분 정도 더 귀한 시간이 남았는데요. 혹시 질문 마지막 기회를 잡고 싶은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사실 제가 하나 있어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임재상 변호사님께서 미리 주신 자료는 아니고 저희 두 번째 이야기 나눠주실 이따건 변호사님께서 주신 자료를 읽다가 궁금해진 건데요. 지금 이 정보공개 청구 쪽 내용이랑 연결이 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 자료에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2000년경에 주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여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위치별 피해자 규모 등을 파악한 사실이 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봤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청구해 보았는지 혹은 이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이제 그게 김남주 변호사님께서 계속 좀 관심 있어 하시는 정보인데요. 이 책을 쓴 이용준 2000년 당시에 주 베트남 대사였던 양반이 김대중 정부 당시에 한국군이 주둔했던 지역 그리고 한국군이 주둔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지역에 공공 지원 병원을 짓거나 학교 시설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들을 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 조사한 자료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를 실제로 이용준 지금은 아마 뭐 다른 나라 대사로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 들어와서 지금 어디 법무법인의 고문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요청을 했는데 뭐 저희는 좀 저희한테 호의적일 줄 알고 요청을 했는데 그렇진 않았고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이제 외교부가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외교부에게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요 국정원 여러 가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또 저희가 다 핸들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일단은 이거 좀 끝나고 나면 좀 검토할 만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참사관? 예. 당시 대사가 아니라 그 주 베트남의 참사관으로 이용준 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경에. 이건 다음 정도의 목표로 삼고 있고요. 굳이 뭐 제가 아니더라도 꼭 민변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께서 소재기를 하신다고 하면 또 저희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국정원 상대로 4년 정도 진행이 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관련해서 이제 임재상 변호사님이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신지영 선생님께서
진짜 원고가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베트남 학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의 국적을 초월한 긴밀한 네트워크나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를 사생활 보호로 한정시키는 것은 난민, 비난민을 나누는 논리와 통하는 것 같아서 정말 문제적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하다라는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목록 기록을 얻어내느냐 못하느냐 문제와 또 별도로 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확인했던 국정원의 어떤 입장이나 뭐 논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그 각주 1번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수고하시는 임재성 변호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요.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프로그램의 주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중간에 말씀드리게 되네요. 주체는 베트남 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주관해 주시는 단체는 한백평화재단이고요. 아시다시피.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웨비나, 오늘의 2차 웨비나고요. 오늘 2차 웨비나의 제목은 4개의 판결문과 1개의 청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 및 유엔 특별 절차 진정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두 번째 발제자로 오실 이탁건 변호사님께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유엔으로라는 제목으로 유엔 특별 절차 진정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건데요. 그 전에 저희 1차로 발표해 주신 임재성 변호사님과 함께 다 같이 인증샷 한번 찍고 넘어갈까 하는데 어떠실까요? 이게 왜냐면 마지막에 찍으니까 약간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뜨셔야 되거나 이런 분들이 늘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1차, 2차 한 번씩 인증샷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그 한백평화재단 측에서 캡처해 주실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포즈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백평화재단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다고 합니다. 자, 포즈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야기 진행해 볼게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유엔으로라는 제목으로 이탁건 민변 변호사님께서 민변에서 활동하시는 이탁건 변호사님께서 이제 진행해 주실 건데요. 간단하게 제가 그 소개를 또 드리면 공익법률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재단법인 동천 소속의 변호사이십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회원이시고요. 국제연대 활동의 라이징 스타이셨던 것 같아요. 그 라이징 스타를 넘어서 이제는 황필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소개를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 단어를 그대로 써도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달 받은 거니까 네. 영어를 잘해서 여기저기서 착취를 당하고 있으나 슬프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탁건 변호사님 모시고 두 번째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유엔으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탁건입니다. 제 소개를 제출하라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약간 당황해서 예, 제가 완전히 다 이해는 하지 못했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재단법인 동천에서 일하고 있고요.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부인 태평양이 설립하고 후원한 공익법재단인데 난민, 이주민, 장애인, 여성 청소년, 탈북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단체이고 저는 거기서 난민, 이주민 법률 지원, 특히 최근에는 이주아동 법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해서 제가 경험이 일천하고 관련된 활동도 많이 못했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좋은 기회가 연결이 되어서 정말 의미 있는 작업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까지 발표를 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PPT를 준비했으니까요. PPT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좀 초청을 받으면서 가장 놀란 게 이런 행사에서 보기 드문 매우 발랄한 그림과 폰트체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인상 깊어서 그 폰트체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빙그레 사만코 체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빙그레 사만코 체를 자보로 쓰는 건 제가 보질 못했는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베트남전 민간 학살에 대한 유엔 인권 특보에 대한 진정을 중심으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유엔 인권 시스템 개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얼마가 있죠? 네, 제가 처음에만 말씀을 드렸군요. 네, 발표 시간 25분이고요. 그 25분. 이후에 15분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15분 지난 후에 5분 지난 후에 5분 지난 후에 그렇게 비밀 채팅으로 알람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5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인권 진정서를 살펴보기 전에 인권 시스템 개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면은 죄송하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간략한 개론적인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47개 이사국으로 구성이 되고 유엔 일반총회 회원국이 과반수로 선출이 됩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 역할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UPR이라고 하는 이 정례 인권 검사로 번역이 되는 그 Universal Periodic Review라고 하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지금 우리의 관심사인 이 주제별 또는 국가별 특별 절차를 두고 특별 절차라 함은 특별 보고관 또는 워킹 그룹을 두고 이들이 연례 보고서를 인권이사에 제출한다거나 또는 특정 국가에 방문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거나 또는 개별적인 진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거에 대한 견해를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와 유엔 인권 조약은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유엔 인권 조약은 이사회와 무관하게 유엔 일반 총회에서 채택되고 유엔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서 조약 당사국이 되는 인권 조약들입니다. 한국도 대부분의 인권 조약에 가입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다들 아실 인종차별 철폐 협약이라든가 사회권 규약, 자유권 규약, 여성철폐 협약 등등에 가입해 있고 주요 인권 조약 중에 하나지만 이주 노동자 및 가족에 대한 권리 협약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엔 인권 조약을 통한 어떤 시민사회 옹호 활동은 이미 거의 20년 가까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조약별로 즉 개별적인 인권 조약별로 조약감시기구가 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 협약의 감시기구로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있고 장애인 권리협약 밑에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있는 등 이렇게 조약기구가 있는데 이 조약기구는 정기적으로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의 국가보고서 이 조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심의를 하고 심의를 통해서 이 해당 국가의 조약 이행 정도에 대한 견해와 권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도 보장되어 있어서 한국 시민단체들도 활발하게 개별 조약 심의 과정에서 시민사회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현장에서 위원들에게 직접 로비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국가 보고서를 반박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제가 유일하게 참여한 절차라서 사진을 옮겨봤는데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8년 이 국가보고서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찍은 사진인데 위에 사진이 이제 그 심의 과정이고요. 밑에 사진이 이제 최종 견해 발표하면서 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제 저희를 가리키면서 한국 시민단체를 가리키면서 이러한 시민단체로부터 좀 배워라 라고 이제 권고를 해 주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잘 써먹고 있는 사진입니다. 앞서 여기 안 했구나. 인권 조약에서는 이런 국가보고서 심의뿐만 아니라 개인 통보 절차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즉, 조약 위반 사실이 있었을 때 조약 위반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개인이 조약기구에 대해서 진정을 할 수 있는 절차인데 조약기구는 이 진정을 받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조약 위반이라면은 조약 위반 사실에 대한 견해와 권고를 발표하게 됩니다. 한국은 자유권기획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4개 조약함식 기구의 개인 통보 절차를 인정하고 있고요. 이 개인 통보 절차는 조약에 가입했으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의정서로 하는 별도의 어떤 의정서를 가입해야지 개인 통보 절차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동권리위원회 선택 의정서, 장애인권리위원회 죄송합니다. 그 아동권리협약의 선택 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 의정서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고, 다만 작년부터 이 2개 조약의 개인 통보 절차 도입을 활발하게 특히 시민사회의 추동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개인 통보 절차는 명백하게 이 국제인권조약, 한국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때문에 한국에서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국제인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절차긴 한데 제약도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실제로 이 견해가 실제로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냐는 일단 변론을 하고 차치하고서라도 이거를 일단 절차를 가기 위해서라도 먼저 필요한 게 이 선택의정서를 가입을 해야 되고요. 한국 정부가. 두 번째로는 이 조약 위반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어떤 특정 인권 침해 사실이 이 해당 조약의 위반에 해당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요건이 국내 구제 절차를 모두 소진했어야 합니다. 즉 국내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소송을 다 했는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최종적으로 나의 피해 사실이 구제받지 못했다라는 경우에만 개인 통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엔인권이사회, 아까 말씀드린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의 특별보호관 또는 워킹그룹에 대한 특별 절차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이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진정 대상도 이미 발생하지 않은 인권 침해 사실도 진정 대상이 될 수 있고 인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준거법도 특정 조약이 아니라 조약을 포함한 모든 국제인권법, 널리 받아들여진 국제인권법의 위반을 모두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구제 절차 소진과 무관하게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보와 워킹그룹은 매우 다양한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체로 어떤 자유권, 사회권에 대한 특별보호관이 많이 있고요. 그 밖에도 특정 그룹, 인권 옹호자, 국내 난민, 이주민 등에 대한 등을 이제 맨데이트로 삼고 있는 특별보호관도 있습니다. 그 밖에 특히 인권 침해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인권 침해가 심대해서 별도의 특별보호관의 어떤 보고서 제출과 견해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국가에 대한 특별보호관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도 북한 인권에 대한 특별보호관이 존재합니다. 통보 절차를 접수받은 특별보호관들은 인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한 뒤에 이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해당 사안을 인권이사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 기재하거나 또는 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해당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적인 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진정 접수,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진정 접수 대상인 특별보호관은 반드시 하나의 특별보호관일 필요는 없고 특정 인권 침해 사실이 다수의 특별보호관들의 어떤 업무에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다수의 특별보호관에게 공동으로 진정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에 따라서 또는 그것과 무관하게 특별보호관은 특정 국가를 방문하여서 해당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를 방문하게 되면은 정부 유관부처 의견뿐만 아니라 관련 시민단체 의견도 일반적으로 청취를 하고요. 이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해당 국가가 특별보호관의 방문을 초대했을 때만 가능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이러하는데 소위 스탠딩 인비테이션이라고 해서 특별보호관이 언제든지 상시 방문할 수 있다라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보호관의 어떤 절차가 어떻게 활용되냐
과거 사례들 보면은 가장 유명한 것이 광우병 집회 때 처음 이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특별보호관을 통한 어떤 집회 및 결사의 특별보호관을 통한 어떤 절차가 활발하게 활용되었고 최근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사법농단 관련하여서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특별보호관에게 이 진정을 제출하여서 이 특별보호관이 사법농단 우려와 관련된 어떤 질의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이 민변 등 권리擁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요.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권 관련해서 이것은 여기서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맞습니다. 성적 지향 및 정체성 특별보호관에게 진정을 한 것이 매우 신속하게 권고가 나와서 역시 이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집회 및 결사의자의 특별보호관이 방한하여서 관련된 결과 보고서가 널리 보도되기도 하였고 그 전에는 이주민 특별보호관이 방한하여서 이주 인권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이 역시 이주민 단체들의 권리擁호 활동에 여기를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좀 진보적인 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당연히 더 북한 인권 특별보호관의 어떤 견해 표명과 보고서는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은 단체들이 정치적 지향과 무관하게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해서도 앞서 발제하신 임재성 변호사님 등 지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UN 인권이사의 특보의 진정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제안을 처음에 2019년 말 민변 국제연대위에서 접수하고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연대위 내에서 수행 변호사를 모집하여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를 포함한 4명의 변호사가 모집이 되어서 실제 진정서를 작성하였고요. 그 밖에 김기남 변호사님 등이 최종 감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님 등도 실제 어떤 진정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내용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된 팀에서 과거 관련 특보 견해와 조약기구 견해를 연구하고 연구를 토대로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과거사 특보가 상세한 견해를 제출한 바 있는데 여기서 어떤 과거사와 관련되어서 배상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소위 피해자들의 사과를 받을 권리가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상세히 견해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것을 저희 진정서 작성에도 크게 인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20년 10월 7일 날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진정서 제출은 과거사 특별보호관, 고문특별보호관 및 인권옹호자 특별보호관에게 공동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는 사진이 당시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여기 임재성 변호사님 사진도 있고요. 당시에 어떤 피해자 분들의 발언이었는데 제가 특히 감명이 깊어서 전문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지만 제가 감명 깊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입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온당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디 이번이 마지막이길 소망합니다. 다른 피해자분도 역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정부는 나와 베트남의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부디 유엔이 이 문제의 마땅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의뢰받은 내용의 본론인데 시간이 거의 지난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민간인 학살 진정서 내용입니다. 이 진정서 전문을 제가 전달되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게 참가자분들에게도 공유가 되는 것이죠?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전달 이미 되었군요. 이미 전달이 되신 걸로 알고
거기서 이제 주요 내용만 이제 뽑아서 정리를 한 것인데, 상세한 내용은 진정서를 보시면 되고요. 주요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장으로 나아가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은 전쟁 범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국제인도법을 구성하는 제네바 협약 제3조에서 모든 종류의 살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제네바 협약 제3조 위반 자체가 전쟁 범죄이고, 따라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탈하고 유리하는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인권의 침해다. 때문에 전쟁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이다.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의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때 한국군의 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를 승인 또는 묵인하였고 현재까지도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 거부는 앞서 임재성 변호사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리라 생각되어서 그냥 화면에서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권리인데 제가 이 발표 직전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진정서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 빠졌는데 이것이 이제 진실에 대한 권리입니다. 피해자들은 진실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되는 것인데 진실에 대한 권리에서 권리가 인정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진상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고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의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진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배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 회복의 보상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재발 방지 협약, 재발 금지 확약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 배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적절한 배상은 금전적 배상, 물적인 배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과가 포함되는데 이 죄송합니다. 공적 사과가 포함되는데 공적 사과는 반드시 이 가해국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잘못에 대한 명시적인 인정이 있어야 하고 잘못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존경과 존엄성 및 진심을 담은 공식적 사과, 재발 방지의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과거 특보의 견해를 그대로 인용하여서 피해자들의 권리로서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반 사실로부터 도출된 요청사항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먼저 이러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행위와 그 뒤에도 한국 정부의 어떤 피해 보상의 거절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상 중대한 인권 침해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또한 대한민국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의 진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앞서 임재성 변호사님이 발제한 바와 같이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것, 그리고 피해자들의 정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보상을 포함한 보상 배상을 포함한 그리고 사과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또한 이런 진실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들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집단 내지는 가해 국가의 사회에게도 인정되는 어떤 집단적인 권리임을 이 권리임에 근거하여서 집단적인 진실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고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국 범죄와 책임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을 일반 한국 대중뿐만 아니라 이 한국군 대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이미 피해자들이 노령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 침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전적인 또는 일부 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신속하게 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또는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여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및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10월 7일 날 제출된 진정서 내용의 골자이고요. 향후 계획은 사실 아직 지금 공단을 놔뒀는데 이 진정서를 제출한 팀 자체에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능동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는 향후 계획은 아주 풍부하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해상 청구 소송 및 한배평화재단 등에서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할 수는 있겠는데 저희가 주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는 아직 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는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또 제안을 해주시거나 의견을 주시면은 그걸 토대로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가해상 청구에 부수하여서 좀 보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별보호관이 이후에 이제 회신을 한다면은 그것에 따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특보 활동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측면이 얘기했는데 한편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이것이 사실 특별보호관의 어떤 역량이라는 것이 결국은 특별보호관 한 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한 명의 역량으로는 이 다양한 국가에서 제출되는 진정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와 견해 표명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뭐 이를테면 한국의 사법 절차 내지는 행정 절차에 준하는 어떤 절차적 권리가 진정인에 인정된다거나 그런 투명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회신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속된 말로 그냥 씹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결국 저희가 뭐 개별적인 루트를 통해서 뭐 이를테면은 이 특별보호관에 보조하는 직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좀 요청을 한다거나 거기다 특별보호관에 대한 개별 좀 사적 또는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환기시키는 수밖에 없고 특별보호관의 견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한국 정부를 사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법원의 판단과 같이 구속력이 있는 판단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도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도 아주 명확하게 자신들 구속하지 않는다고 견해 표명한 바 있고요. 때문에 이 견해 표명 내지는 이 절차 진행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앞서 임재성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 또는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과거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러한 어떤 특별보호관의 견해 표명 내지는 뭐 질의 또는 보고서 채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이렇게 인권 침해가 명백히 유엔 소속 기관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저희 일단 진정서에 대한 추가 특보의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딱 25분인 것 같은데 이것으로 제 짧은 발표를 마치고요. 다른 참가자분들의 질문 내지는 제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해주신 그 이탁건 변호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정확하게 사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심지어 네, 1분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네, 남겨주시면서 이야기 마무리해 주셨고요. 잠깐 다시 소개를 드리면 이탁건 변호사님은 지금 이 웨비나의 후원을 해주시기도 한 대단법인 동천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변호사이십니다. 네, 지금 그 발표해 주시는 중에 채팅이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다 함께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심하정 박사님께서 요새 친구들과 전시성폭력과 위안소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주장하는 맥도웰 보고서 읽고 있는데 2018년 사진에 맥도웰이 나오니 게다가 거기 이탁건 변호사님이 함께 계셨다는 유엔 관련 절차들이 뭔가 엄청 실감나고 가깝게 느껴지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쵸. 저도 사실 아까 보고 좀 그 생각했어요. 개인 맥도웰 위원 하면 약간 뭔가 되게 저 멀리 계시는 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네요. 네. 가까이 계시는 분이었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 또 그 안내 멘트인데요. 한별평화재단에서 참가 링크 보내드리면서 참가하신 분들의 이메일로 유엔 진정서 내용을 다 정리한 자료들 PDF 보내주셨다고 하시거든요. 저도 받았는데 이제 다 압축 파일 돼가지고 쭉 앞서 발표해 주신 임재성 변호사님 자료랑 이탁건 변호사님 자료 모두 보내주셨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심화정 박사님이 마지막에 하나 지금 더 올려주셨어요. 너무 애쓰셨고 그가대 작성 과정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N 진정서에 대해서는 이거 이제 질문인데요. 이 질문 받고 혹시 질문 몇 가지 더 있으면 더 받고 한 번에 쭉 답변하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하나 하시겠어요, 변호사님? 예, 제가 먼저 답변 드리면서 다른 분들도 질문이나 또 제안해 주실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참가자들과 발표자 함께 넘기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질문을 하나하나 질문 답변 네네네, 질문 네. 답변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은 아니었지만 맥두걸 의원, 네, 가볍게 답변할 수 있는 거 답변 드리면은 이게 그 조약기구에서 특정 국가 보고서 심의할 때 이 담당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담당자를 지정하는데 컨트롤 러포터이라는 담당자를 진행하는데 이 담당자가 이제 주도해서 국가 보고서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마치 맥주거 의원이 한국 그 러포터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만큼 더 좋은 그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피해자분들과는 이거는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피해자분들께 먼저 이런 걸 진행한다라고 소통을 하고 관련해서 위임장도 받아서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실제 소통을 담당하신 다른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미 피해자분들과 장기간의 어떤 지원과 연대 활동을 통해서 라포를 형성한 다른 분들이 이제 소통을 담당해 주셨다고 들었기 때문에 사회운동의 사법화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경험이 일천한 이 사건 외에 제가 좀 더 잘 아는 이주운동을 포함한 어떤 다른 운동에 대한 인권운동에 대한 일반론적인 얘기를 답변을 드리면은 예, 저도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권운동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 대주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그런 한계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는 어떤 소송이나 뭐 헌법소원이나 내지는 뭐 입법까지 나아가면서 이 최종 단계에서는 결국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역할로 넘어가는 것이 저는 상당 부분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것도 없는 제가 때때로는 지나치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라는 좀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는 사실 저도 답이 없어요. 뭐 지금 시민운동 진영에서 상당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개개인의 역량으로 극복해야 되고 이건 당연히도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어떤 역량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그것을 잘 성찰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는 반성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전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글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진정서 제출과 이후의 특별 절차에 대해서 이것이 만능 해결 열쇠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지 않고요. 제가 앞서 발표에서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의뢰인인 이 사건을 의뢰한 임재성 변호사를 포함한 이 국가해상 청구 소송인 단에서는 이 소송에 필요한 어떤 국제임금법 위반 논리도 이제 같이 개발하고 그 개발한 논리를 가지고 이제 특보 진정까지 나아가자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떤 국가해상 청구 소송도 사실 운동의 일환으로서 제기된 것이고 이 특보에 대한 진정도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과정에서 특보 진정까지 나아갔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만능 해결 열쇠라는 생각은 당연히 안 하고요. 이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는 뭐 저희를 포함한 이 베트남전 민간 학살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역할이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심화정 박사님께서 그 채팅창에 남겨주신 긴 질문을 총 4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약간 자아성찰적이고 뭐 반성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아정 박사님 말씀 중에 제가 사회운동 사법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라고 이름도 나오고 해서 살짝 덧붙이면, 그러니까 방금 이제 아정 박사님의 문제의식 그리고 방금 이태권 변호사님께서 나눠주신
어떤 운동이 사법화되고 나중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변호사나 이런 법률 전문가나 이런 쪽의 책임으로 책임이라기보다 그런 역할에 기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 같은 거 나눠주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되게 동감을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법적인 절차들은 뭐 정치 영역이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시민운동 영역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한다던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론화를 시킨다던가 여론을 형성한다던가 이런 류의 장점, 활용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이외에 세워볼 수 있는 향후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그 이외에도 다양한 시민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운동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세미나가 기획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채팅창에 궁정욱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유엔 관련한 질문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해당 국가를 어느 범위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유엔에 보내는 시민단체 등의 서명운동은 유엔 측에 어떤 효력과 영향을 끼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가능하실까요? 시민단체 서명운동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이것이 뭐 일률적인 답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제 경험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뭐 조약기구를 포함한 뭐 다양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 내지는 특별 절차 등에서 이제 소속되어 있는 유엔 기관들이 그 역량상 모든 국가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결국은 국가 보고서를 포함한 어떤 국가의 공적인 의견 표명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에 반박하고 좀 실제 어떤 시민사회에서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세하게 이제 제시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따라서 저는 어떤 조약기구를 포함한 유엔 인권 기구들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거기에는 어떤 시민사회의 역할에는 당연히 뭐 서명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어떤 강력한 우려 표명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이사의 제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잘 모르겠어요. 인권 이사의 제재에 대해서 제가 깊게 고민하거나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다른 참가자분께서 더 잘 아시면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 이게 안보리에서 제재는 뭐 당연히 있는데 인권 이사의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나? 뭐 일반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데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로 제재한다는 거는 아마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다른 분의 답변을 혹시 답변해 주실 분 손 들어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제 부족한 답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재 가능 역량 혹은 뭐 이런 것들에서 아시는 바나 경험한 바를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일단 뭐 개인 진정 이런 것들은 이제 권고 차원이어서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뭐 한국 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회가 유엔 그 개인 진정 절차를 가장 많이 밟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이제 병역 거부 관련해서 개인 진정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그게 그닥 이제 정부가 사실 씹으면 그만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러니까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저도 궁금하네요.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지금 심하정 선생님, 박사님 지금 그냥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요. 저는 그 제재 이제까지 특별보좌관들이 권고로만 그쳤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압박용이지 실제적으로 제재를 했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진정서 제출로 특별보좌관이 한국 정부의 정보 공개를 권고하면 정보 공개 앞서 임재석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진행하고 계신 정보 공개 청구 소송과 합세해서 뭔가 더블 압박 효과가 있겠다라는 무지갯빛 메시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러면 고 유엔 인권 이사회 관련해서 더 말씀 나눠주실 분 안 계시면 다음 질문 하나 공유해 볼게요. 오경진님께서
저는 다소 실무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진정서를 쓰실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었는지, 추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진정서를 작업할 때 팁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예, 앞서 어떤 그 유엔 인권 메커니즘 활용에 대해서 인권이사회와 인게이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 같아서 추가로 좀 덧붙이면은 사실 한국이 인권이사국이기도 하고요. 지금 3번인가 4번째 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이 어떤 국제 무대에서 자신이 이제 인권을 적극적으로 수호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 쓴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이제 아시는 바와 같고, 때문에 이를테면 인권이사의 선거 과정에서 이 몇몇 단체들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질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정부에게 너희들이 인권이사국이 되려고 하는데 사실 한국 국가 이러이러한 인권 침해가 있다 라고 적극적으로 질의해서 관련된 뭐 부족하나마 답변을 받기도 했었고, 또 뭐 다양한 이제 국제 무대에서 유엔 뭐 일반 총회나 여러 국제 무대에서 한국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인권을 지키고 있다라고 발언하는 것도 사실 국내적으로 좀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이제 국제적으로 발언한 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적으로는 거기에 미흡하다라는 취지로 옹호 활동에서 활용하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진정서 작성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이를테면 조약기구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을 여러 차례 참여를 하였는데 진정서 작성은 이번에 처음이라서 제가 뭐 다양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팁까지 드릴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를테면 인권이 진정을 한다거나 뭐 이 유엔 인권 특보 진정을 한다거나 라는 거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 변호사들이 이걸 다 작성하게 되면서 이거 진정 자체도 너무 사업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좀 일반론적인 얘기인데 사실 아무나 그냥 당사자도 당연히 그냥 저 인권 침해 당했어요 라고 인권이 진정하면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무슨 법원에 소장을 쓰듯이 뭐 당사자의 지위는 어떻고 뭐 침해 사실은 어떻고 뭐 권고를 구하는 부분은 어떻고라고 쓰는 것이, 이런 것에 너무 인권이 익숙해지면 이게 꼭 인권이 진정을 넓게 하는 거에 좀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인권 특보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알기로는 특보가 반드시 이렇게 진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어떤 형식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라든지 당연히 이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관련되어서 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양식 템플릿은 제가 지금 공유드릴 수는 없었는데 뭐 구글 검색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뭐 당사자의 지위, 뭐 사실관계, 인권침해 사실, 그다음에 뭐 특보에게 요구하는 권고 등을 나열하면 되는 것이고, 너무 특정한 양식의 구애, 뭐 이를테면 소장처럼 특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춰서 써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심지영 선생님께서 간단한 질문인데요. 한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진정서를 내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도 진정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도 다른 나라 또는 당사자가 무관한 제3자가 진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를테면 특히 영미권, 뭐 영어가 이제 언어적으로 편한 국가에서는 뭐 특보에 대한 진정뿐만 아니라 뭐 조약기구에 대한 어떤 보고서 제출할 때도 자국과 무관한 타국 제3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뭐 보고서를 제출한다거나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으로 저희 진정서를 검토해 주신 이 김기남 변호사님께서 속해 있는 이 아디라는 단체에서 아시아 인권 관련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질문이 이제 없어서 제가 한 가지 빼먹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진정서 작성할 때 그때 저희 단체, 저희는 PA라고 부르는데
소위 이제 인턴으로 이제 호칭이 되는 인턴 한 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회의에도 같이 참석하시고 근데 마침 지금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호명을 하면은 여기 전수기 형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정서에서 무슨 스페셜 땡스도 이렇게 쓸 수는 없어가지고 쓰진 않았는데 예, 오셨길래 예, 이름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시간이 50초 정도 우리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실까요? 네, 전수경님께서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고, 훈훈하다고 지금 막 난리가 났네요. 네. 전수경 변호사님 혹시, 선생님 혹시 인사 한번 해달라고 안녕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 훈훈하네요. 자,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중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인권 침해, 진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 이런 게 좀 우려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인권이, 조금 더 모두의 언어로 죄송해요. 네. 네, 자. 네, 인권이 조금 더 모두의 언어로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하겠다.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권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이고, 더 앞으로도 더 우리가 확장시켜야 하는 어떤 것인데, 그것에 접근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사법화가 되어버리면, 네, 그 인권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심화장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우리 오늘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12월 10일. 네, 되게 의미 있는 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되게, 감명 깊고요. 지금 이태권 변호사님이랑 아까 처음에 진행해주신 임재성 변호사님도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 두 분께 동시에 아주 짤막한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쨌든 변호사님들이시고, 법적 용어로 사법적 절차를 통한 어떤 사회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담당하시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법률의 언어로는 담아내기 힘든, 그래서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지만, 그 법률, 소장이라던가 청구서라던가 이런 것들은 담아낼 수 없었던,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나 아쉬움 같은 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지, 네, 살짝 궁금해져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임 변호사님 먼저 해주시죠. 예. 답변 드리면 되나요? 네. 먼저 선생님. 오늘이 인권의 날인데요.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가람 씨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수상하신 건 아니고 활동하고 계시는 전쟁 없는 세상 운영위원으로 가서 수상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상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서 먼저 오늘 수상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백지를 놓겠습니다. 저는 특히 또 변호사로 원래 이제 전쟁 없는 세상 저도 같이 상근 활동가로 있었고 또 다른 공부도 하다가 이제 변호사가 좀 뒤늦게 돼서 이제 변호사가 된 지 이제 6년, 7년쯤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영역도 있죠. 진짜로 어떤 정보가 어디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 이 정보를 끄집어내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고 그 과정들은 그냥 전문적으로 송골하는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 해야만 이게 4년, 5년 정도 계속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영역은 어쨌든 판결을 얻어낸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저쪽에서의 아주 그런 지엽적인 주장에 있어서도 또 지엽적으로 답변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만 둥둥 떠 있으면 이제 운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정보를 얻어냈을 때 이 정보를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거나 나누지 못하고 그냥 왠지 모르게 저 정보를 얻고 싶어 라는 것만 있으면 그 정보를 얻어서 결국 쓸 데가 없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유엔의 권고를 얻겠다. 사실 근데 유엔의 권고는 권위 있는 문서긴 하지만 그 자체로 국가에게 강제력을 부여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운동의 맥락 속에서 논의 속에서 그렇게 공고를 얻어냈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계획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운동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운동인데 특히 법률가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했었던 2015년 이후에 약간의 불균등, 약간의 불균형 같은 것들이 좀 확인됐던 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긴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그때 그나마 이때가 좋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런 토론이 이런 뭐 연속 웨비나가 그러한 균열을 우리 스스로 지금 조금 느끼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유, 개입, 또 성과에 대한 활용 방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 공유가 단순히 이런 논의들이 진행됐었다라고 변호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로 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제한된 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저희가 진행됐던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하나의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의견, 활용 방안, 논의들 전략을 같이 짜는 시간들이 계속 같이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임 변호사님과 뭐 TMI이긴 한데 나이와 변호사 연차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놀다가 좀 변호사를 늦게 됐고요. 근데 그 99년인가쯤에 한겨레 21에서 처음 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기사를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뒤늦게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이 정말 중요한 활동에 일부나마 조금이라도 담당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는 생각을 많이 안 해보고 오히려 법률의 언어로 있지 않은 것을 법률의 언어로 만드는 것이 이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특히 인권 침해에 관련된 많은 활동이 법률의 언어로 한국에서는 아직 법률의 언어로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법률의 언어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국제인권 기준에서 이미 명확하게 어떤 권고나 견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전혀 소개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이제 한국 법원에다가 판사님은 이거 법이 이런데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미 국제인권법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한다거나 또는 심지어 뭐 다른 나라 판례까지 찾아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판단하였다 라고 주장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뭐 통역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피해자의 언어와 그것을 돕는 단체들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법률의 언어로 통역하는 게 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코멘트 하고 이제 문을 닫기 전에요. 그 조서연님께서 이거는 임재성 변호사님께 살짝 실질적인 질문 주셨는데 그럼 멋진 화면 분할은 무슨 프로그램으로 가능한지 궁금하시다고 사실 저도 살짝 궁금하긴 했어요. 빨간 펜도 궁금하시대요. 임 변호사님 살짝 팁을. 이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다로. 네, 그럼 따로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고 저도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임 변호사님께서 그 공유해주신 화면은 네, 오늘이 세계 인권의 날이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대한민국 인권 사항을 시상을 하는데 인권위원장 표창을 전쟁 없는 세상 단체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받은 거 아니고요. 전쟁 없는 세상이 받았고,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여러 가지로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쟁 없는 세상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 변호사님의 답 마지막까지 되게 훈훈했던 것 같아요. 임재성 변호사님은 우리 모두가 답이다 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아닌가요? 뭐 이건 오늘의 이야기는 이미 진행한 것들을 뭐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공유하고 더 많이 개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모두가 함께 더 이렇게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오늘이 아닐까라는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탁근 변호사님, 우리는 없던 길도 만든다. 네. 뭔가 없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의 언어도 이제 통역을 해서 만들어내서 뭔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네, 멋진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훈훈하게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임재성, 이탁건 두 변호사님 모시고 4개의 판결문과 1개의 청원서, 정보 공개 청구 소송 및 유엔 특별절차 진정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김정호님, 저 최고의 사였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발제자분들께서 너무 진행을 시간도 칼같이 맞추고 잘 해주셨고, 참가자분들께서도 질문 너무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네, 오늘 되게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